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YTN을 돌아봅니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가 들썩였습니다. 관련 소식을 YTN은 어떻게 전했는지 오늘 뉴스 리뷰 Y에서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영입니다. 초겨울로 접어들면서 노로바이러스 등 겨울철 식중독 발생이 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어패류 이외에도 세척이 불안전한 채소나 지하수를 통한 감염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생활 문화를 위해 식중독 예방 수칙 잘 염두에 두시고 건강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김은정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던 미국 대통령 선거가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당초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다수 전문가와 언론은 역대 초박빙 선거를 예상했는데요. 실제 결과는 트럼프의 압승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언론은 예측이 빗나간 원인을 찾고 이 선거 결과가 한미 관계와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야 할 텐데요. 오늘 뉴스 리뷰 Y에서는 YTN의 미국 대선 관련 보도를 점검합니다. 세간의 이슈였죠. 미국 대선, 역대급 초접전을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결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생각보다 빠르게 결정이 난 명료한 승리로 끝이 나게 됐는데요. 관련 소식을 YTN은 어떻게 전했는지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선거는 한국과는 다른 정치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방식이나 주요 쟁점, 또 유권자들의 관심사와 같은 것들이 한국과는 좀 다른데요. 선거가 진행되기 전부터 시청자들이 최종 당선자 결정 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다 득표하고도 패배할 수 있다. 독특한 미 대선 방식, 이 보도입니다. 미국 대선은 대통령 후보에 직접 투표하는 게 아니라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로 서약한 선거인단에 투표하는 간접 선거인데요. 주별 선거인단 숫자는 인구 비례로 배분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승자 독식제인데요.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해당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체 득표에서는 앞서고도 최종적으로는 질 수가 있다는데요. 실제로 2016년에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표를 더 얻고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한 사례가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1인 1표로 직접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선거제도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제도인데요. 이 보도를 통해서 흥미롭게 대조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득표 결과를 예측하는 여론조사 관련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이 3연속 예측 실패 굴욕이라는 평이 좀 있었는데 관련 소식을 전한 YTN 보도는 좀 어땠습니까? 당초 대다수 전문가와 국내외 언론은 이번 미국 대선을 역대 초박빙 승부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 근거로 자주 언급되었던 것이 미국의 여론조사 추이인데요. 미 대선 D-1, 해리스 막판 뒷심, 트럼프 가짜뉴스 쏴도 돼. 이 제목의 보도에서는 대선을 하루 앞두고 미국 현지에서 뉴욕타임즈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서는 뉴욕타임즈 여론조사를 미국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언급하고도 있는데요. 이 결과가 제시된 그래프를 자세히 보니까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3%포인트여서 우세나 동률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좀 어려웠습니다. 박빙의 데이터를 소수점 없이 제시했기 때문에 실제 결과 편차가 더 크거나 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런데 이 뉴욕타임스 여론조사는 이러한 방식으로 실제로 이번 미국 대선 결과에 윤곽이 나오기 전까지 YTN의 여러 대담과 보도, 리포트에서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선거 보도를 살펴볼 때마다 여론조사 해석과 보도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늘 언급하게 되는데요. 해외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할 때는 한 가지를 더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 언론 환경이 우리와는 좀 다른데요. 정치적 성향과 이념적 지향이 비교적 분명하고 또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 관련 보도나 여론조사를 인용할 때 개별 언론사의 특성을 고려한 제3자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일에는 뉴욕타임스가 그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해서 보도를 내서 YTN이 인용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동률인 지역도 있지만 트럼프가 우세한 곳도 또 해리스가 우세한 곳도 있다고 짚었습니다. 역대급 초접전, 미 대선 오늘 본투표, 막판까지 예측 불허라는 5일 보도입니다. 대선 본투표를 앞두고 이 현지 분위기를 전하는 보도였는데요. 이날 보도에는 대선이 초접전 양상이어서 이 판세 예측이 쉽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힐의 조사는 뉴욕타임스 조사보다 표본수가 작고 또 지지율 격차가 1에서 2%포인트 차이에 불과해 통계적으로는 동률로 보면 된다는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여론조사 결과 예측을 보도할 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을 강조해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히든 해리스 대 샤이 트럼프 D-1 면도날 접전 대담도 있었는데요. 이날 대담에는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가 출연했습니다. 이 선거에서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예견됐던 펜실베이니아 그 여론조사 결과가 조사 기관마다 달라서 두 후보 중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최근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을 내서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라는 점인데요. 그런 것이 여론조사 예측 결과의 오차를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로 보면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어서 시청자들이 가질 법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오차 범위 아니어서 누구도 승리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리포트가 여러 보도에서 언급되는 것을 보았는데 이 대선이 끝나고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언론 보도가 왜 더 신중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미국의 여론조사 시스템에 대해 그 과제가 던져진 느낌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한국의 선거 시스템에서 여론조사 결과도 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또 영향을 발휘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문제점과 또 개선 방향을 짚어주는 내용의 대담이 있었으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좀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예, 유사한 관점에서 미국 대선 관련 YTN의 보도들을 좀 흥미롭게 살펴보다가 문득 우려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선거 보도를 다룰 때 경계하는 보도 태도 중에 하나가 경마식 보도인데요. 마치 경마 경기를 중계하는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 누가 앞서가고 있고 또 주요 이슈에 따라서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를 주로 보도하는 보도 사조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번 YTN의 미 대선 기간 전부터 투표 기간까지의 보도를 살펴보면 판세가 누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지,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각 후보자의 정책 기조가 무엇인지, 또 그것이 한반도와 세계 정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설과 논평은 좀 잘 보이지 않았는데요. 다소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을 보면 결과 발표 직전까지 이제 초박빙이다, 50대 50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쓰였는데요. 다만 뚜껑을 이제 열어보다 보니까 예상보다 쉽게 트럼프가 승기를 잡으면서 여론조사 오류의 악몽이 되풀이했다라는 그런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내 언론도 공부를 좀 많이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지난 1936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루즈벨트 후보가 출마를 했었는데 미국의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라는 매체가 있었습니다. 가장 영향력이 컸던 매체인데 240만 명 우편 조사에서 루즈벨트가 대패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결과는 루즈벨트가 대승을 했습니다. 이때 우편 조사에서 어떤 잘못이 지적이 됐냐면 우편 조사의 대상을 중상류층 위주로 뽑았다. 그런데 그때 루즈벨트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다 서민층이었거든요. 그래서 숨어있는 표심을 못 읽었다. 그래서 결국 이 리터러리 다이제스트가 폐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당시에는 신생사였던
갤럽이라는 여론조사 회사가 이제 승승장구했던 그런 계기를 마련했고요. 이 사건을 미국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의 흑역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출마했던 3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이 사실 이제 망신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한번 끝나고 나면 학자들 앞에 연구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은 인종, 지역, 연령, 직업, 성향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을 읽어내는 작업이 보통 일이 아닌데요. 이번 대선도 왜 틀렸느냐에 대한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한 2가지 정도로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첫 번째는 표본이 너무 적었다는 거죠. 미국 여론조사 업체들이 이상하게 미국같이 큰 나라하고 50개 주가 있는데도 주마다 몇백 명 정도의 표본을 뽑는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한 그 표심을 읽어내기가 좀 어려웠고 또 하나는 미국은 유독 온라인 조사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조사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비사무직 노동자라든가 고령자, 컴퓨터를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이제 트럼프 후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현재 지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래서 앞으로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읽어낼 것이냐, 이 공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숨어 있는 표적,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히든 해리스나 샤이 트럼프 같은 그런 표들인데요. 이런 표들을 좀 감지하는 그런 더 발전된 기술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러스트벨트와 썬벨트의 그 7개 경합주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실제 기자들이 돌면서 저희가 생생하게 소식을 좀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관련 보도는 좀 어땠는지 살펴본 내용도 좀 들려주시죠. 예. 썬벨트 가져가는 트럼프, 블루월에 걸린 해리스 운명. 이 보도에서는 미국 대선 투표의 개표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을 무렵에 워싱턴 특파원을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트럼프가 남부 썬벨트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에서 승리를 확정짓고 또 나머지 경합주에서 우세를 보이던 시점이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당초 목요인 워싱턴 하워드대에서 개표 결과를 지켜본 뒤에 지지자들 앞에 설 예정이었지만 개표 분위기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연설 계획을 취소했다는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개표 진행 상황과 현지 분위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도였습니다. 미국 운명 걸린 대선 본투표 개막 승리 예측 0.03%포인트 차이. 미국 버지니아주 투표소의 그 권준기 특파원과의 화상 연결이 있었습니다. 권준기 워싱턴 특파원이 이날 아침 6시부터 오전 8시 보도까지 계속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또 보도에서는 대선 쪽집게 통계학자 네이트 실버가 8만 번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4만 12번을 해리스가 승리한 것으로 나왔다면서 0.03%포인트로 워낙 미세한 접전이었다고 예측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가 끝난 결과에서 생각해 보니까 역시 예측은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투표 종료 임박, 개표 한창인 미국 현지 분위기는 에서는 김동성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를 연결해서 개표 상황을 바라보는 유권자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김 대표는 미국 대통령 선거만 벌써 7번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에 가장 선거에 관련한 관심이 높고 또 열기가 고조된 선거였다,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또 유권자들이 편안하게 투표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느 때보다 경찰들도 있고 또 경계도 심했던 선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파원과 현지 통신원을 활용한 국제보도는 현지 상황을 우리의 시선으로 생생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외신에 의존해서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이 한정될 수 있는 위험도 완화할 수 있고요. YTN 국제보도에서 이렇게 현지 시각을 YTN의 관점과 시각으로 담아내는 시도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미국 대선 결과 발표를 생중계해서 YTN에서도 정말 많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네, YTN에서 꽤 공을 들였죠. 대통령 선거 이전과 선거 당일, 그다음에 이제 선거 후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준비를 했는데 D-15, 그러니까 투표일 보름 전부터 미국에 있는 특파원이 조지아주 현지를 가서 취재를 했고요. 나흘 전에는 펜실베니아, 사흘 전에는 노스캐롤라이나, 이른바 이제 경합주의
특파원들이 직접 가서 그곳 분위기를 이제 전하면서 방송을 시작을 했고요. 대선 당일에는 미국에 있는 특파원, 중국, 일본 특파원을 다 활용해서 현지 생중계를 했고요. 전문가가 계속해서 출연하면서 이제 분석을 했죠. 그리고 국제부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지원이 와서 상당히 이제 규모가 큰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CNN 방송을 받아서 동시 통역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CNN이 보도하는 현지 방송을 그대로 전하기도 했고요.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된 후에도 한 사나흘 정도는 YTN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네, 무척 꼼꼼히 준비를 하더라도 아쉬운 부분은 남기 마련이죠. 그런 아쉬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구성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전문가를 초청한 대담입니다. YTN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죠. 트럼프가 당선자로 사실상 확정되고 나서 몇 가지 눈에 띈 전문가 대담이 있었는데요. 4년 만에 다시 트럼프 경제 안보 충격파 어떻게 대담입니다. 이 대담에는 국제관계 전문가와 경제 분야 전문가가 출연해서 트럼프의 재집권에 영향을 전망했습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가 당장 관세로 표현될 것이라고 봤는데요. 관세를 올리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기준금리를 내리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연쇄작용을 우려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는 푸틴의 협상 여부를 변수로 꼽으면서도 지금까지 미국이 들여왔던 지원을 거둬들이는 방식으로 트럼프식으로 전쟁을 수습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 경합주 입단 승리 연설 위해 이동 중. 에는 미국 대선 결과 예측이 가까워지자 이 각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중국, 일본 특파원을 연결해 분위기를 전하는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거기다 트럼프 후보가 그 지지자 연설, 승리 연설을 할 것으로 보고 실시간 동시 통역 보도가 나온 것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승리 연설을 보고 나서 생중계 대담에서 주제가 그 트럼프의 당선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됐다라는 점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 대담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 한미 방위분담금 문제, 또 대북 관계, 경제 문제에서도 우리나라가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야 한다는 다소 원칙적인 입장이나 또 상황만을 언급한 것이 아닌가 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오히려 과거 트럼프 정부 때 우리나라와의 관계와 비교했을 때 평가라든지 좀 다소 제한적인 정보였겠지만은 전망하는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바뀐다는 것은 미국의 정권 교체를 의미하고요. 정치, 경제, 외교 정책 모두가 재편될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대선 결과가 국내 정치와 정부의 정책 기조, 또 민간 경제와 기업에 미칠 영향을 비교 분석하고 예측하는 전문성 높은 보도와 대담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그동안 유지해왔던 외교안보 정책들이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또 정부는 어떻게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묻고 논평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당선자로 사실상 확정되고 나서 지금 박사님께서 언급해 주신 몇 가지 전문가 대담에서 이러한 시도가 보이기는 했는데요. 이제 변화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또 지금까지 유지해온 외교안보 경제, 민생 정책을 어떻게 수정할지 우리 정부가 결정하고 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최적의 대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언론이 또 질문하고 논평해야 하고요. YTN에서 상황을 직시하는 질문을 담은 보도를 신속하게 기획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평가원님부터 한 줄로 오늘 요약해 주시죠. 이제 우리의 변화를 촉진하는 질문과 논평을. 이제 미국 대선 결과는 명확해졌습니다. 큰 불확실성 한 가지가 제거되었지만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분야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리도 이에 대응해서 정책 수정과 변화가 필요한 때인데요.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신속하게 최적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YTN이 질문하고 논평하는 언론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김수정 박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도의 질 높여야.
저는 이번 미국 대선을 보면서 그 여론조사 예측 결과에 대한 언론 보도의 신중함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도 중요하겠지만 이 선거 시기 여론조사 인용 보도의 한계점도 분명하게 드러난 셈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 여론조사 보도를 통해 한국 언론의 보도에서도 개선해야 할 과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선거 보도에서도 여론조사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이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또 보도해야 할 것인가, 여론조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등 자체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는 대선은 아니었지만 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온이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e스포츠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중국이 게임 e스포츠의 국제 표준화를 장악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이 e스포츠의 경기 방법, 장비 등을 주도하게 되는 국제 표준화를 장악했다는 소식을 알린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별다른 대응책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제표준기구에 제출된 중국의 게임 e스포츠 용어 표준화 제안서입니다. e스포츠의 정의부터 경기 방법, 주최자, 장비 용어까지 세세하게 정해놨습니다. 이 제안서는 올해 5월 국제표준기구 투표를 거쳐 공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e스포츠 종주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는 중국의 표준화 장악 움직임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이 e스포츠 국제 표준화 제안서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 동안 종주국인 우리나라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꼬집은 보도였는데요. 보도에서 중국이 게임 e스포츠 용어 표준화 제안서를 승인받은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나라 e스포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는데, 이에 대한 해외의 e스포츠 지원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e스포츠에 대한 해외 지원 상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은 e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고 종주국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은 게임 산업을 국가 소프트 파워의 핵심 산업으로 재정의하며 규제 중심에서 육성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데요. 제14차 5개년 계획에 따라 중국은 게임 콘텐츠의 품질 향상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e스포츠 산업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올해 총 상금 6천만 달러, 한화 약 800억 원 규모의 e스포츠 월드컵을 개최했으며 2025년부터는 IOC와 협력한 e스포츠 올림픽을 개최해 향후 12년간 정기적인 대회를 통해 글로벌 e스포츠 중심지로 자리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유럽의 경우 EU 의회는 2022년 e스포츠와 비디오 게임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유럽 e스포츠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e스포츠와 비디오 게임이 교육 및 평생학습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계 각국의 e스포츠 투자의 규모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경기도와 도내 공인중개사들이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7월 민관합동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경기도의 공인중개사 3명 중 1명이 동참할 정도로 참여도가 높은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대해 알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안양의 한 부동산입니다. 문 앞에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이곳에선 중개사가 임차인과 함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며 위험 요소를 사전 점검합니다. 이전보다 절차가 다소 불편하고 번거로워졌지만 사기 피해 예방에 힘을 보탠다는 마음에 항목 하나하나를 살피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모습을 보여주며 공인중개사나 임차인 등의 인터뷰를 통해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알렸는데요. 이번 보도에서 안전전세 프로젝트 부동산 중개인 참여율에 대해 알렸는데 이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만 언급하고 지나가서 정보를 놓칠 수 있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운동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들의 필수 이행사항을 살펴보면 계약 시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임차인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 계약 후 권리관계 변동 시 알림 서비스 제공, 전세 피해 위험성이 있는 위험 물건 중개 안 하기, 악성 임대인 정보 고지 등의 자율적으로 마련한 실천 과제를 이행하는데요. 이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가 부착됩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가 부착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홈페이지 개설, 찾아가는 현장 교육 등을 지원해 공인중개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세 피해 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임차인들이 동참 중개사무소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뇌졸중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요즘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데요. 이럴 때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노약자는 이 뇌혈관 질환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갈수록 추워지는 날씨에 뇌졸중 주의보가 전해지며 발병 원인, 대상, 증상 등을 짚어본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보도입니다. 뇌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사망에 이르는 뇌졸중은 국내 사망 원인 4위로 흔히 찬바람과 함께 온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일교차가 1도 높아지면 뇌졸중 발생 위험이 2.4% 증가하고 65세 이상에선 2.7%로 커진다는 연구도 있을 만큼 급격한 기온 변화가 주 요인으로 꼽힙니다. 고령으로 갈수록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짐을 알리며 요즘 같은 일교차가 큰 시기에 특히 조심하며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당부했는데요.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 뇌졸중 발병률이 높아진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뇌졸중에 유익한 운동법이나 식단 등을 소개했다면 더욱 유익한 보도가 되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욱 알찬 보도를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뇌졸중에 도움되는 운동법과 식단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는 위험인자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졸중의 대표적인 위험인자로는 나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질환, 흡연, 음주 등이 있는데요. 뇌졸중의 위험인자 중 나이 외 위험인자는 주기적인 진단을 받고 적절하게 치료와 관리를 한다면 뇌졸중 발생 위험을 9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위험인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그 첫 번째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매일 식사에 야채와 과일, 현미, 통밀과 같이 정제되지 않은 곡물을 섭취하며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등푸른 생선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꾸준한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졸중 위험을 2.7배 낮춰 뇌졸중 예방에 효과적인 생활 습관인데요. 적어도 하루에 30분 정도, 주 3에서 5일씩 총 150분 정도의 운동을 계획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일 운동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실생활에서 계단 이용, 스트레칭, 가까운 거리는 도보로 이동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DMB 시청자평가원 박하민입니다. 국제적인 농업자선단체 해퍼 인터내셔널은 개발도상국의 가축을 지원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는 단체입니다. 한국도 6.25 전쟁 이후 기관으로부터 가축을 지원받아 현재는 낙농업의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는데요. 이제는 결초보온의 마음으로 다른 나라의 은혜를 갚게 되었다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특집 K축산 희망을 선물하다에서는 네팔의 저소득층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국 젖소 101마리를 원조하고 젖소 관리에 필요한 장비 기증과 아낌없는 재능 기부의 생생한 현장을 만나보았습니다. 젖소에도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으며 매일 소의 안녕을 비는 기도를 올리는 네팔 가정의 일상적인 모습으로 시작하였는데요.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신비로운 광경이 프로그램 초반의 몰입도를 높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진 인터뷰를 통해서 뛰어난 품질과 생산량을 지닌 한국 젖소가 네팔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요한 수단임을 보여주어 시청자로 하여금 K축산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자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지역국의 자립을 위해 애쓰면서 젖소의 건강검진에서부터 임신진단, 출산, 수술까지 젖소 관리법과 사육법 등 젖소 진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재능 기부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송아지를 출산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한국 수의사의 모습이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만 젖소를 네팔로 보내는 과정이 101마리 젖소 보내기 프로젝트로 시작되었다고 짤막이 소개된 것이 조금 아쉬웠는데요. 구지역 발생국인 한국 젖소가 어떻게 검역을 거쳐 네팔로 건너갈 수 있었는지와 젖소들이 건강하게 도착해 적응하기까지의 과정들을 기획자와 수의사들의 노고에 초점을 맞춰 자세히 알려주었다면 보다 내용이 풍성했을 것 같습니다. 네팔의 축산 현장에서 패싱 온 더 기프트라는 따뜻한 나눔 문화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기부의 수혜자들이 도움이 필요한 또 다른 이웃에게 젖소를 선물하는 문화로 가난한 현실 속에서도 나눔의 정을 실현하는 네팔 사람들의 따스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ICT 기반 스마트 축산 사업의 여러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K축산이 지금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과정을 담아냈는데요. 프로그램 초반에 젖소 지원 과정을 보여준 후 후반부에 K축산이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스토리를 덧붙여준 것이 프로그램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특집 K축산 희망을 선물하다는 젖소 원조에 대한 생생한 현장을 보는 재미를 선사하고 더불어 나눔과 기부의 의미에 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자립을 돕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과 따뜻한 나눔의 가치에서 배울 점도 많았는데요. 앞으로도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훈훈한 소식들을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